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초등교사 한상모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기관에서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또 다른 연구소 같은 곳에서 연구를 하는 이 귀하신 분들이 저에게 정말 비싼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제목도 좀 그럴싸하게 붙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비슷한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철학은 어떻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가? 라고. 꽤 많이 팔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달까 하다가 그 책의 이름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네, 의미심장하죠.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틈틈이 휴대폰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집중력이 샘솟으시면 그때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두가 다 알고 너무 빤해 보이는 이 교수학습 모형인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이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결점 병기 또는 최종 병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심 드실 수 있겠지만 의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절반은 제 수업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15년 넘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한 13년 조금 넘게 학교 체육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년 정도는 체육 교과 전담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교사로서의 인생 이야기에 통찰을 약간 더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교육의 가능성, 교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과연 학습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가르쳐질 수 있는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이고요. 한번 풀어보시죠. 물건을 산 사람은 없는데 물건 판 사람은 있다. 배운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상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불성설 맞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뭐 두 글자로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래그마티즘 철학자, 그리고 우리에겐 교육학자로 잘 알려진 존 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인이 상품을 하나도 팔지 못했으면서 많이 팔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상인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습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그걸 가르쳤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교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교수와 학습의 관계는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 다소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공감은 됩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교육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존 듀이의 말처럼 교육과 비즈니스는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체육 수업에서 교사가 가르쳤다고 했는데 학생이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제대로 된 체육 수업일까요? 피드백 잘 주고요. 설명도 잘 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시범까지 보였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교수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 수업이 잘 됐냐를 평가하기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이 배웠느냐,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성공적인 교육을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봤습니다. 아시죠? 초등학교에 많이 있는 점프볼입니다. 높이가 다 다르고요. 학생들은 자기의 점프력과 신체적인 특성에 맞게 공을 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듀이가 이야기하는 경험의 원리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요. 듀이는 인간의 경험이 계속성과 상호작용이라는 특징으로 설명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라는 건 전혀 없던 게 배움으로 인해, 학습으로 인해서 새로 등장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한 걸 토대로 무언가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발전한다는 거죠.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 다른 경험과 통합되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학습자가 주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듀이는 인간의 계속되는 삶 속에서 인간이 환경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교과를 막론하고 다 강조하는 가치이죠. 그냥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이 변화 여부는 관심이 없다. 이런 교육과는 없습니다.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 1980년대까지 수많은 체육 교육자들이 전통적인 기능 중심 게임 수업에 대해서 불만,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뭐 화면에 나온 내용과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동기가 낮다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1980년대, 정확히는 84년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1984년이고요. 이게 체육교육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체육교과 역사상 최초의 교수 학습 모형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도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 내용을 정하는 기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해 중심 게임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표적형 게임, 네트형 게임, 필드형 게임, 영역형 게임. 이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을 연구한 사람들이 스포츠를 분류한 기준이거든요. 가령 표적형 게임에는 사격, 활쏘기, 디스크 골프, 다트, 컬링, 볼링, 당구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이해 중심 게임 수업 개발한 분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런 원리를 통해서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귀납적인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느낌상 족구랑 배드민턴이랑 킴볼이랑 테니스랑 비슷한데 공통점이 무엇일까? 네트를 친다. 근데 또 네트 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스쿼시 같은 경우는 네트형 게임, 벽형 게임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트가 없습니다. 네트형 게임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상호작용만 보았을 때는 랠리를 주고받는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실수를 하면 반대편이 점수를 얻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귀납적으로 묶은 거죠. 어떤 내용들을 도출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표적, 네트, 필드, 영역.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은 그냥 교수학습 모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목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준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생성의 원리로 이 이론을 사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굳이 지금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나온 지도 오래됐고 낡은 이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미 잘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연역적으로 사용하냐? 생성의 원리로 사용해야 하느냐? 이 그림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높이의 점프볼이 있고요. 학생들은 자기 능력이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그림 볼까요? 어떤 친구는 이거 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횡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 중심의 신체 활동입니다.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자, 근데 그냥 어려워도 축구, 농구 초등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애들이 제대로 게임을 못하더라도 발로 공 패스 주고받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게임 왜 가르쳐요? 그냥 심박수 올리기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잘 어울리니까, 심지어 학교 폭력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체육을 합니까?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서 가르치는 거죠. 어떤 양식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양식이고요. 그 양식을 가르치는 게 체육 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로서 게임 수업은 학생들에게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 그림 볼게요. 애들 키에 맞지 않습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는 과제를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해봤어요. 물론 키에 맞지 않아도 점프볼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뛰니까 근육 사용하죠. 심박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근력도 늘겠죠. 근데 이 점프볼을 하는 의미는 뭘까요? 뛰어서 네, 공을 손으로 타격하는 그 느낌, 그때의 기분,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뛴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수업을 했던 이야기를 뭐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네, 규라위지라는 말을 좀 꺼내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강남에서 귤나무를 꺼내다가 강북에 심으면 그게 탱자가 된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사용하건 간에 그때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좀 변형해서 사용해야 할 겁니다. 체육교과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스포츠나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으로 방과 후에 클럽에서 스포츠를 배우는 상황과 학교에서 스포츠를 다루는 상황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 문화나 아니면 어떤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교과로서 다뤄지게 되거든요. 체육이 교과죠. 법적으로 보장받은 교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게 충분히 교과답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학습되고 있는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교과라면은 다른 교과랑 구별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수학이나 국어나 미술처럼 어떤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로서 다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포함되어야 되죠. 그냥 몸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교과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로서 다루어져야겠죠. 자, 이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 학교에서 체육전담 교사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활동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활동이 뭔지. 팀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팀은 네, 이 원 밖에서 공을 굴려요. 공을 굴려서 고가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대팀에 있는 선수는 한 명이 들어와서 이 고깔이 넘어지는 걸 발로 막는 거예요. 정확히 막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을 뻥 차서 멀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 사이에 공을 차 내보낸 수비를 하는 친구는 밖에 있는 친구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교대에서 이 자리로 들어오죠. 자, 이걸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수업을. 이건 아까 범주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속할까요? 표적형? 예, 표적형일 수도 있습니다. 표적형을 닮았죠. 맞추는 활동이니까. 힌트 드립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통용되었던 시절에 목격한 거고요. 선생님들은 4학년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예, 영역형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제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필드형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공격 수비가 교대가 되고 이게 타격하고 주루가 좀 변형된 형식으로 적용이 됐어요. 공수라는 말을 바꿔버리면은 이거 야구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들 전문성 부족의 문제일까요? 자, 이 발야구와 축구는 발로 공을 찬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육교육에서는 기능적으로 닮았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발을 이용하죠. 근데 발야구와 축구는 서로 엄연히 달라요. 하나는 필드형 게임이고요. 하나는 영역형 게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건 기능은 기능이되 어떤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발야구하고 축구는 서로 다릅니다. 자, 똑같이 발로 차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그게 갖고 있는 행동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수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 수업 되게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과제긴 하지만 필드형 게임 과제라고 봐야겠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 학교 갔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체육 수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인조잔디였습니다. 비가 와도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바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수업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양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체육전담이 제가 5년 만에 배속된 체육전담이었고요. 저는 6학년을 가르쳤습니다. 1학년과 6학년. 다른 학년에는 체육전담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옹벽이 이렇게 한쪽 면을 둘러싸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학교 건물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좋은 운동장 저도 다 쓰고 싶었어요. 저는 운동장 굉장히 넓게 쓰는 편인데 꼭 잠깐 물 마시고 오면 여기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 웃음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죠? 왜 그런지. 여기가 항상 1등입니다. 왜일까요? 뭐 하기 좋아서 그래요? 피구죠. 예, 이미 신선 다 쳐져 있어요. 여기는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다투기도 해요. 제가 세팅 다 해놨는데 치우고 피구 수업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씁쓸한데 현실이죠. 그 다음 번으로 인기가 많은 구역이 여기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라인 안 그리고. 그렇죠. 라인을 안 그리고 고깔만 두 줄 세우면은 피구 경기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 많은 데가 이 3번 구역입니다. 여기 옹벽이 있고요. 나무 그늘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발야구와 티볼 수업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여기를 홈으로 두고요. 타석에서 대기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늘로 서서 해를 피할 수 있죠. 더불어 심판을 보고 지도하는 교사도 그늘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보면 3번이 2번보다 인기 많을 것 같잖아요. 왜 그럼 2번이 더 인기가 많을까요? 그렇죠. 교사동, 학교 건물이랑 교사동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좀 걸어 나가면 여기가 더 좋기는 해요. 그늘 있잖아요. 그늘. 아이들 땡볕에서 계속 수업할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휴식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가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멀었던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 과정에 맞춰서 체육 수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교육 내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게 수업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래 운동장이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100회로 라인을 치면 어떻게든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회를 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인주잔디이기 때문에 100회에 묻은 걸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문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생님들이 아예 교육과정을 안 한 건 아니세요. 한 4-5차시 딱 상시평가, 수행평가 볼 수 있는 만큼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이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체육 전담 교사로서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애들이 충실하게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탈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임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FMS, 기본 움직임 기술 능력이 떨어져요. 5학년답지가 않아요. 잘 뛸 줄도 모르고 넘어지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조차 아이들이 학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걔네들 데리고 6학년 교육과정을 하라고요? 안 되죠.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3학년 때 배웠어야 됐는데, 짧은 거리를 뛰는 요령을 배웠어야 되는데 다 놓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체육 업무를 계속 해왔고 교과 전담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맞춰서 수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저경력 교사였고 체육 교과 전담을 처음 하는 교사였다면 어땠을까? 제가 처음으로 체육 교과 전담 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좋은 수업을 많이 해봐야 교사가 전문성이 쌓이는데 좋은 수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이. 중등 자격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기간제로 많이 오시긴 해요. 근데 그분들도 비슷한 곤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운동기는 굉장히 훌륭하신데 못하세요. 결국에는 막 답답하고 애들 막 싸우고 피구하세요. 충격적이게도 운동기 기능이 훌륭하신데도 피구하십니다. 결국에는 뭐 가가볼 같은 거 하시고요. 유튜브 뒤지십니다. 그분들도.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좋은 수업을 해봐야 우리 전문성이 길러진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사 양성기관이나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이론이나 콘텐츠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걸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문서화된 지식 같은 게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현지화가 돼야 되고 살아있는 문서로서 다뤄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오로지 수업 실천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나쁜 놈이죠. 저 초등교사인데 지금 초등교사들이 좀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컨설팅을 나가고 모니터링을 하고 막 교육청에서 무언가를 해도 잘 안 돼서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용 자체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잘하는 선생님들도 교육과정대로 가르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어요. 자, 교육 내용이 적절하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다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 스포츠 클럽입니다. 체육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체육을 접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상당수는 모든 학생에게 뉴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도 배구를 대회 때문에 스포츠클럽 대회 때문에 지도를 해봤지만 그런 스포츠클럽 학생이 모집하면요, 운동을 좋아하고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일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운동 학습 능력도 탁월하고. 근데 걔네들한테 투입되는 시간 거의 100시간입니다. 100시간. 한 종목을 100시간 동안 가르칩니다. 기가 막히죠. 3단 하고요, 다 스파이크 때리고요, 블로킹 합니다. 초등학생인데도 4학년, 5학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구를 만약에 우리 정규 수업 때 가르친다? 실제로 우리는 주당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 학생들 구성도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심지어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걔네들한테 한 10차시에서 15차시 안에 배구를 가르친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라는 건 결국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떤 분들은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봤는데요. 우리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클럽에서 축구의 기본 기술을 굉장히 잘 배워온 친구도 있고요. 또는 학습 능력 자체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학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통의 학생들은 잘 못하죠. 영역형 게임 같은 경우는 이해 중심 게임 수업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제다. 어렵다라고 해요. 혼자 잘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죠. 시야도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전술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근데 축구 떡을 보면 공 기본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전술 없습니다. 우리 뭐부터 하죠? 패스부터 하지 않나요? 근데 수업 시간 이용해서 패스 가르쳐도 잘 받나요? 생각보다 잘 못 배웁니다.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게임을 익히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능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장벽처럼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아이들은 좀 해서 전술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턱도 없죠.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하고 이해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는 전술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파벳 모르면 언어 배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을 체득하지 못하면 게임 전술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교육 내용이라는 건 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종목을 가르치게 되면 단원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배우는 건 도구로 조작하는 협응성 기르기 운동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뉴엘이라는 체육교육학자가 인간의 움직임이 산출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개인의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타인이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규칙과 같은 과제, 이 역동적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움직임이 탁 산출된다는 겁니다. 근데 뉴엘이 이야기한 움직임을 묘사한 그 설명이나 교사가 하는 일이나 비슷하겠더라고요. 우리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수업 환경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초등학교는 40분, 그리고 중등 올라가면 45분, 50분 수업 동안 끝내야 돼요, 과제를. 환경도 다양하죠. 요새 뭐 실내 공간도 없잖아요. 체육관 공간 부족하고 운동장에서 나가서 수업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입니다. 어떤 학교는 교구가 잘 갖춰져 있지만 어떤 학교는 교구가 없어요. 있는 교구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또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목에 핏대 세우면서 강요를 하죠. 교육과정대로 가르칩시다라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선택하고 또는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적절한 내가 가르치려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종목이 있다면 그걸로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많지는 않았어요. 학교를 옮길 때마다 학년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했기 때문에 적어도 전술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적절한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없으면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막 만들어도 돼요. 변형해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공부한 사람인데 이론을 뒤져봤습니다. 하퍼라는 학자가 좀 일찍이 그 영역형 게임이 가져야 될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공을 가진 선수는 상대편의 중심도는 열려있는 표적에 공을 두어서 점수를 얻는다. 골대에 공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이 없는 선수는 규칙에서 허용되는 신체 움직임, 접촉만으로 상대편을 방해하고 공을 뺏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조건,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된 것만 영역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형 게임이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게임을 개발해보자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요. 막 인디에도 올렸습니다. 막. 반응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인들도 많이 이 수업을 이용했고.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공을 가지고 상대편 영역에 들어가서 공을 받는 거예요. 전달해서 받는 거고요. 공을 든 사람은 드리블을 할 수 없이 럭비공 썼거든요. 이동할 수 없어요. 패스만 해야 됩니다. 공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비수는 공을 직접 이렇게 빼앗아서 가로채는 게 금지됩니다. 던져진 공만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인터셉트하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규칙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는 종목과 비슷합니다. 예, 플랜디스크 얼티밋입니다. 그냥 저는 럭비공만 쓴 거고요. 되게 조악하죠. 뭐 개발한다고 한답시고 한 게 이겁니다. 네, 풀라프 놓고 공은 그 대신에 얼티밋 대신에 럭비공 사용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하고 호기심을 갖는 공을 사용했죠. 다른 규칙이 있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참 영역형 게임 수업할 때 꼴불견이 있죠. 잘하는 클럽에서 따로 배운 애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달리기만 합니다. 셔틀런이 아니잖아요. 달리기 축구가 셔틀런처럼 움직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패스를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다시 공을 건네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 또 다른 거 하나가 그 얼티밋도 원래 수비하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막죠. 근데 애들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잡지만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안거나 달라붙는 거의 그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공을 든 학생이 그렇게 얼쩡대는 친구를 태그아웃 시키는 규칙을 넣었습니다. 태그아웃 되면 이 친구는 경기장 밖에 나가서 팔벌뛰기를 10번 하고 들어와야 돼요. 10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팀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빠지기 때문이죠. 자, 뭐 반응 괜찮았는데 또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만들어서 공유했던 자료였는데 일단 첫째로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 나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공간을 너무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참 보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가 수비한다고 공 있는 친구에게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수정 버전을 만듭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공격하는 팀은 공격만 하고요. 수비하는 팀은 수비만 합니다. 훌라후프 없어졌고요. 그냥 얼티밋이랑 똑같아요. 엔드존까지 가가지고 대기하는 친구에게 공을 던져주면은 1점을 얻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공격할 팀이 모든 공격 기회를 끝내면 역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거 영상을 보는 게 더 빠르실 것 같네요. 네, 음악이 우울하죠. 네, 공짜로 쓸 수 있는 음악을 그 당시에 고르다 보니까 이런 거 골랐습니다. 네, 애들이 연출된 장면이라 연기가 좀 부족해요. 네.
실제 아이들이 한 영상도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저는 패싱볼이 아이들에게 축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난도의 기본 움직임 기술을 필요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기술이 쉽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능적 요구가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전술과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종목과 반대되는 종목으로 축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 클럽에서 잔뜩 배워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봤을 때 이 축구 게임은 너무나 시시해요. 뭐 시쳇말로 양민학살입니다. 너무 쉬워요. 지루합니다. 근데 패싱볼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기술이나 기능의 개인 차이가 좀 많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전술적으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험 자체가 좀 적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전술이라는 걸 한번 체험해 보게 돼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 게 평소에 자기보다 한참 밑이라고 하수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을 이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혼자서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싱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모든 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해져야겠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 중심 게임 수업 이론을 살펴보면 한 종목의 어떤 전술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사용해요. 아주 작은 단위의 과제를 사용하고 그거를 뭐 변형 게임, 변형 과제 또는 게임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활동 같은 경우는 게임 내용이 너무나 단순해서 더 이상 더 단순하게 쪼갤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거 가르치기보다는 해보기 중심 내용을 만든 게 아닐까? 실제로 한 6차시 정도면은 아이들이 게임 할 수 있거든요. 몸 던지면서요. 강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결국엔 이런 단순한 형태의 종목을 만들어낸 거는 학생들이 전술적인 이해를 위해서고 그 전술적 이해라는 건 결국에는 다른 종목, 유사한 종목, 축구나 농구나 이런 핸드볼 같은 종목에 전이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쓴 거거든요. 근데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에게 패싱볼 하고 나서 사실은 핸드볼이나 뭐 다른 영역형 게임 과제를 했으면 좋았겠죠. 검증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막 또 혼자 마음이 작아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학생들, 교사들 흥미 끌려고 수준 낮춘 거에 불과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미 지금까지도 지루하셨겠지만 더 지루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게임을 하고 연습을 하고 다시 게임하는 이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중심 게임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요. 자, 그 과학에서 데이터 수집한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역학기나 생리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많이 할수록 우리 피로도는 어떻게 변할까? 5개를 할 때 한 번 측정하고 10개를 할 때 측정하고 15개를 할 때 측정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7개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 그래프 안에서 추측하죠. 이런 추측을 우리가 과학에서 내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밖에서 예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30개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데이터 수집한 내용은 15개까지거든요. 그럼 보통 아마 접선으로 계산을 하겠죠. 예측을 할 겁니다. 이걸 외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특히 교사들이 이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수많은 실천들 변형해서 하는 것의 핵심적인 원리를 다 이론이라고 본다면 이론을 무시할 건 아니죠. 그럼 이론 사용에 있어서 보통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연구 테두리 안에서 어떤 지식 실천 테두리 안에서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해중심 게임 수업을 할 때 게임 연습 게임 구조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조금 하나 바꿔가지고 변형 과제를 만드는 것,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외삽에 해당하죠. 게임 만드는 원리로 쓰자는 겁니다. 학습자 경험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죠. 콘텐츠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이해중심 게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이 이해중심 게임 수업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게임했다가 연습했다가 게임했다가. 교대에서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잘 알고 계시겠죠. 게임을 변형할 때, 과제를 변형할 때 샘플링, 대표성, 과장성, 복잡성을 고려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만들어라. 이건 결국에는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무엇으로 가르칠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 이론을 토대로. 이 이해중심 게임 수업이 단시간에 딱 만들어진 모형이 아니라 거의 논의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쭉 이어져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민 끝에 나온 이론입니다. 근데 그 개발자분들이 말하기로 이론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슈트예요. 버나드 슈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게임 철학자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뭐 게임협회 막 회장 같은 것도 세계적인 학회에 회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게임을 규칙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극복해야 할 불필요한 장애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유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이게 규칙이다.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해중심 게임 수업의 이론가들은 규칙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1차 규칙과 2차 규칙인데요. 1차 규칙은 앞서서 네트형 게임, 영역형 게임, 표적형 게임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을 막 뺏고 막 골대에 넣고 이런 것들은 영역형 게임의 특징이죠. 네트형 게임에서 갑자기 공 네트로 넘어가서 남의 공 뺏을 수는 없겠죠. 자, 이런 규칙을 1차 규칙이라고 하고, 이제 2차 규칙은 세부적인 규칙들인 거예요. 1차 규칙 내에서 여러 종목을 구별해주는 규칙입니다. 자, 다시 좀 그 규칙의 층위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1차 규칙은 도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차 규칙은 도구나 시간, 조건, 뭐 세부적인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다루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규칙은 공통점이에요. 축구, 농구, 럭비의 공통점이 1차 규칙입니다. 근데 2차 규칙은 차이점입니다. 공의 모양, 무게, 형태, 경기장 구성, 시간, 게임을 하는 시간, 그리고 뭐 공을 접촉하는 신체 부위, 이거 다 달라요. 이걸 2차 규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좀 이거를 비틀어 보자는 겁니다. 게임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1차 규칙은. 근데 이게 게임 수업에서 사용하려는 제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차 규칙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하퍼런 학자가 분류한 체계인데요. 대표적인 게임 영역을 이렇게 4가지를 나눕니다. 이 4가지 과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내용, 1차 규칙이 바로 요거죠. 저는 그 중에서 영역형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네트형 게임을 가르친다면, 표적형 게임을 가르친다면, 필드형 게임을 가르쳐야 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중심 게임 수업에서 그 이해라는 말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 견지에서 봤을 때는 이 1차 규칙은 결국에는 이해를 파생합니다. 이해라는 건 공통적인 교육 요소예요. 여러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이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의 교육학적 접근을 따른다면 세부 종목의 특수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그 범주 내 다른 종목들에서도 쓸 수 있는, 전이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영역형 게임을 위해서 축구를 가르친다면 축구에서만 드러나는 고유한 전략들보다는 농구나 럭비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뭐 공간 확보, 뭐 차단 이런 개념들을 우선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알려진 종목 중에 쓸만한 게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원리를 가르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거나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능력이 된다면 만드는 게 좋다. 자,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은 뭐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수많은 게임은 눈에 띄는 공통점에 의해서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게임은 이런 범주의 공통점으로 인해 어떤 원리를 공유하게 되고요. 그 원리는 그 범주 내에 있는 다른 종목이 다 전이가 돼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체육 수업에서 가르치는 건 어떤 기술이나 세부적인 전략이 아니라 전이될 수 있는 걸 우선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해중심 게임 수업의 교육적 가치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뮬라크를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보통 가짜인데 가짜가 더 진짜보다 진짜 같은 경우 시뮬라크르라고 하죠. 미키마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근데 쥐 어설프게 그리거나 약간 좀 흔들린 사진을 쥐를 보는 것보다 미키마우스를 봤을 때 저거 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쥐의 모사품에 지나지 않아요. 모주품에 지나지 않지만 쥐보다 더 쥐 같아요.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근데 교육 내용이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뭔가 좀 잘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근데 이 어리면 어릴수록 학생이 연약한 측면이 있죠. 정말 실제 상황에 직면하게 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단순화시키죠. 약화시킵니다. 그게 교육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체육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축구의 원리는 농구와 하키에서도 전이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기능 배우느라고 이런 전이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놓쳐진다면 적어도 이 입장에서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이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경우에 특히 게임, 스포츠 수업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게임 원리를 전통적 전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좀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은 실제가 아니라 시뮬라크르다. 우리는 실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추상화시키고 귀납하고 연역해서 새로운 게임을 이용해 가르칩니다. 뭐 이게 선택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제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 창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수업 내용을 정할 때 또는 만들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내용에서 무엇이 필수적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것들을 조합해서 과제를 만들 수 있을까? 초등학교 수준에서 영역형 게임을 가르칠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요소.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미 나와서 이제 판매되고 교육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격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공을 받아야 되죠.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잘. 두 번째, 지금 공을 보내는 경로가 차단된 친구에게 패스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친구에게 패스를 합니다. 이건 수비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면 공 뺏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뛰어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면 조금의 움직임으로도 차단할 수 있겠죠. 자, 수비 상황 또 다른 상황인데요. 공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수비팀 선수가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일부는 달라붙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사람을 막아야죠. 공을 받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이지만 초등학교에선 어렵습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아래 깔려있는 1차 규칙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건 2차 규칙이에요. 변형될 수 있는 것. 영역형 게임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고요. 이건 변형될 수 있는 겁니다. 공간 활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아이스하키나 축구에서 공간 활용 특이합니다. 모든 공간을 공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수가. 그리고 넷볼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포지션마다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요. 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단단한 선수용 럭비공 사용할 수 있고 축구공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폼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는 스틱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점수 획득하는 방식도 바꿀 수가 있겠죠. 꼭 골대에 골을 넣는 법은 없습니다. 얼티밋처럼 특정 구역 밖에서 다른 친구가 받았을 때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도구 조작, 득점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변형될 부분이죠. 패싱볼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해중심 게임 수업을 통해서 이론적인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게임 만들기까지 제가 겪었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고요.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졌냐? 경기장은 작아지고 공수 국면 나눴고요. 리턴 패스 못하게 하고 수비는 인터셉트만 한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굉장히 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거창한 거 이야기할 것처럼 하더니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되게 그러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교육 내용 적절한 게 없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놀이책을 찾아봐야 되는 초등학교 상황, 그리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어려운 일부 중고등학교의 상황, 그 상황에서 좀 참고는 할 만한 내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